자, 죽음 관련 주타 쟁점. 아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죽음 관에서도 사상가들 사상 묻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플라톤이라든가 아까 에피쿠로스라든가 하이데거, 유교, 불교, 도교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사이드다. 읽어보면 풀 수 있다 적당히. 근데 인공임신주의자는 낙태, 찬성, 반대 구분하면 되고요. 자살 다 반대예요. 찬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살 찬성하는 학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공임신주의였고 안락사 여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중에서도 갈린다. 뭐 반자발적 안락사는 없고 비자발적 안락사랑 그다음에 그 비자발적 안락사랑 자발적 안락사 나누는 거. 자발적 안락사도 반대할 수 있고요. 자발적 안락사만 찬성할 수도 있는 거야. 비자발적 안락사만 찬성할 수도 있고 비자발적 안락사 도 찬성할 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구분하는 거라고. 뇌사는 뇌사 인정한다, 뇌사 반대한다. 공리주의는 둘 다 했었죠. 기억납니까? 공리주의는 공리가 증진되기만 하면 되잖아. 뇌사를 통해서 공리가 증진된다, 뇌사 찬성. 뇌사를 통해서 공리가 감소한다고 하면 뇌사 반대하는 거죠. 이런 내용. 기타 죽음에 대한 주제를 읽겠습니다. 표구나. 나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저번에 심폐사까지 뇌사까지 했죠. 그때 문제 안 풀었지. 태훈이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낙태 찬성이다. 태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합니다. 낙태 찬성이잖아, 그렇지? 얘는 합리적인 존재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인공임신 주저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로 여깁니까? 찬성하는 입장인데? 옳지 않은 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옳지 않은 일로 여긴다. X. O다 O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변별력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요. 그지? 근데 다만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를 뭘로 보는 거라고? 잘못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걔는 인간이 아니잖아. 세포 덩어리잖아. 아니 아직 출산되지 않았잖아. 그지? 걔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해쳐도 돼. 낙태 찬성 입장에서. 이거 교집합이다. 인공임신 중절 찬성 반대 교집합으로 요선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올리던데 모의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뇌사 찬성하는 입장, 지우. 뇌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니죠. 뇌사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뇌사 찬성은 뇌만 죽었는데도 장기 시기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가윤이. 자,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다고 봅니까? 아니죠. 뇌사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뇌사 찬성은 심장박동, 호흡 정지한 들어도 뇌만 죽으면 죽은 거야 라고 보니까요. 민서. 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판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가 죽음의 판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뇌사를 판정 오류가 발생하는 판정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게 판정 오류가 발생. 뇌사가 죽음으로 뇌종지 보니까요. 판정 오류라는 단어를 뇌사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요. 뇌사 반대하는 근거로 판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서 X입니다. X.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판정 오류가 발생해요. 이 얘기를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판정 오류는 뇌사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X. 세윤이. 자, 소극적 안락사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항목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볼까요?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뭐예요? 안락사 종류, 소극적, 적극적 두 개 있잖아. 이건 무슨 차이야, 세윤아? 연재야 대답하면 들어보내줄게요. 소극적, 적극적 차이가 뭔데?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은 이제 적극적이지. 그거다. 그거다. 그 죽이는. 소극적이. 좀 소극적은 안 죽여요. 적극적은 치료를 안 하는. 그래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고요. 들어오세요. 네. 적극적은 뭐 한다고? 약을 넣는. 약물 주사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적극적인 거다. 소극적 안락사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의 과정을 거슬리지 않는 안락사 방법. 이게 맞아? 소극적 안락사. 자연의 방법을 거슬리지 않는 안락사 방법이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그러면 자연적 방법을 거슬리지 않는 거야.
원래 죽어가는 사람이잖아. 그냥 두개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거는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이에요. 그러면 허용할 수 있을까?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옵니다 오히려. 동거나 자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발적 안락사를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까요? 네. 아니지. 자발적 안락사는 그 의무론 기억나니? 의무론 아퀴나스 의무론에서 이런 자연적 성향 이런 일이 뭐야? 첫 번째 자연적 성향. 나무야. 제1의 자연적 성향이 뭡니까? 아퀴나스 의무론. 넌 계속 서 있으십시오. 자기 보존이지. 자기 보존 위배잖아 이거. 기억나니?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죠. 원래 모든 존재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게 자연의 질서야.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나 죽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자발적 안락사잖아.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X다 그래서 X.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고. 현재 칸트는 자살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까요? 네? X입니다. XX.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자살을 하는 거죠. 칸트는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봐요. 그잖아. 여기서는 칸트가 자살 관련된 문제에서만 그 아퀴나스랑 같다 그랬죠. 아퀴나스 그 자기 목적으로 대하는 거에 부합하는 거거든. 인격성 정식에 부합하는 게 그 자기 보존을 보호하는 거야. 자기 보존을 따르는 거라고. 그럼 자기 결정권을 포기할 수가 없지. 그냥 자기 보존을 무조건 따라야 해. 이게 의무라서.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 자살은 자기 결정을 행사하는 거잖아.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겠어. 이런 거는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X입니다. 태훈이 칸트는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행위로 보고 자살이 자기 보존의 자연적 의무를 위반한 것을 평가했다. 아니? 여기 칸트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결정권은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만 하는 거야. 지환이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나오긴 해요. 알아만더라.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 뭐 독일 아마이었을 겁니다. 독일에서 유행했던 소설인데 유부녀랑 불륜하다가 권총 자살하는 얘기거든요. 좀 비약이 심하긴 한데 유부녀를 짝사랑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슬퍼하면서 마무리가 권총 자살이야. 근데 되게 애틋하고 막 금단의 사랑이잖아요. 그냥 절절한 문체가 돼가지고 당대 독일 젊은이들한테 유행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발간되고 나서 야씨 유행처럼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왜 유명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사회에서 모방 자살 사례가 많잖아. 그때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베르테르 효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남들한테도 뭐 죽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야. 함부로 이렇게 막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선 산성 내사화인데 공통점입니다. 연대 풀어봐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찬성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네. 예스. 아까 똑같죠. 이거 위에 거랑. 이거는 적성 기출입니다.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모의고사 왜 이렇게 출처가 없냐? 모의고사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사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잘못인데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뇌가 죽은 사람은 인간이 아닌 이미 죽은 거죠. 그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라고요. 이해가 좀 안 말이지?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풀 건데 두 가지를 풀어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이거만 하나 듣고 갑시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의료기술 발달하면서 심폐사랑 뇌사가 있거든요. 심폐사 뇌사. 지금 121번 잠깐만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리고 가자. 심폐사랑 뇌사 중에 어느 게 더 빡센 거야? 어느 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있는 거야? 뇌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심폐사를 인정할까 안 할까? 뇌사를 뇌만 죽어도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심장과 폐가 멈추어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게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이해가니? 심폐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뇌사를 인정을 일반적으로 안 하겠죠. 이게 더 빡센 거다 이가. 이해가니? 그러면
둘이 토론을 붙을 때 심폐사가 논쟁 주제가 되겠니? 뇌사가 논쟁 주제가 되겠니? 네. 뇌사가 논쟁 주제가 되는 거다. 다시 다른 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자발적 안락사, 다시 자발적 안락사랑 비자발적 안락사 두 개가 있어. 어느 게 더 빡센 거야? 어느 게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비자발적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 이건 환자 동의를 받았잖아. 환자 동의를 안 받았잖아. 그지? 둘이 토론을 해. 뭐가 논쟁 주제겠니? 비자발적 안락사가 논쟁 주제다. 맞지만 똑같은 건데 소극적이랑 적극적. 뭐가 더 논쟁이 심해? 뭐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거는 감에 내버려 두는 거잖아. 이거 뭐 아퀴나스 자연법적 의무 뭐 이런 거를 따르면은 이거는 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일의 성향에 위배되긴 하죠. 자기 보존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연명 치료를 중단해 주세요를 말하는 거는 자연법 성향 위반이지만 또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거는 낫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연법이 이게 뭐냐? 자연적 성향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배되죠. 그지? 그래서 둘이 논쟁을 붙이면 이게 논쟁 주제가 되는 거다. 이것도 논쟁 주제가 뭐가 되겠니? 내 심폐사랑 뇌사잖아. 뇌사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 이게 답이 1번이겠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오히려 막 이게 원래는 이거를 둘이 뭐 이니까 이거는 둘 다 인정한다 뭐 위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이게 오히려 오답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풀다가 이 말이 그 말인가 막 내정되고 온단 말이야. 그냥 핵심 쟁점이 뭐다 바로 찾아가는 편이 오히려 덜 헷갈려. 이게 경험상 내가 풀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지고 풀어보세요. 2개 1번 맞겠지? 얼마? 잠깐만. 둘 다 했어요.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둘이 뇌사가 아닌가? 뇌사도 인정해야 된다.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을 죽음. 가정 좋죠. 뇌사 찬성 되는가?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둘 다 했으면 뇌 활동의 한번 풀어봅니다. 같이 풀어보고 같이 해설을 하자. 짠. 다시 봅시다. 낚이면 안 되고요. 그 선지가 1번이 뭐라고 나왔니?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을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뇌사는 뭘 인정하는 거야? 뇌사는 뇌사도 죽음으로 인정하고 심폐사도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심폐사를 주장하는 쪽은 뭘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야? 심폐사만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둘 다 X다 이거는. 뇌활동, 뇌사만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없어. 낚시선주도 나오고 1번이 낚이면 안 되고 나도 맡겼는데 5번이 뇌사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적 효용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거는 뇌사만 긍정하는 거라고. 그지? 이게 뇌사 선지야. 뇌사를 인정하는 쪽에서 지금 긍정할 수 있는 선지고 심폐사는 이걸 부정하는 선지라고요. 그래서 5번이 뇌사만 인정하는 선지예요. 논란인 항상 쟁점은 더 빡센 걸로 잡는 게 맞거든. 뇌사가 쟁점이다. 그 뇌사에 대한 선지가 5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1번은 뇌사인 것처럼 보이지라면서 낚시하는 선지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찍어야 돼요. 이런 거는. 1번도 여기 앞에 것도 풀어봐. 답이 102번에는 2번이고요. 2번. 얘는 어떤 입장이니? 비도덕적인 살인과를 허용되어야 한다. 얘는 뭘 찬성하는 거예요? 소극적 안락사 찬성입니다. 소극적. 오, 얘는 뭐니? 연명치료 중단하는 것도 다 뭐다? 그것조차 뭐다? 살인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소극적 또 반대하는 거지. 소극적. 그러니까 모든 안락사 다 반대인 거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부정 대답이잖아. 뭐는 다 싫어하겠어요. 적극적 안락사는 다 싫어하겠죠. 적극적 안락사의 내용이 들어가면 다 X치를 됩니다. 환자 뜻에 따라 안락사의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가? 그러면 답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 돼. 왜냐면은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할 수도 있잖아. 환자가 나 약물 주입해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면은 답은 반대해야 된다고. 환자 뜻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얘도 X고 얘는 당연히 소극적도 안 되니까 안락사는 아예 안 되는 거야. 환자가 안락사 원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X. 불치병을 안녕 환자일지라도 존엄하게 대우해야 되는 건 모든 입장 공통이에요.
근데 알라스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존엄하게 죽여주는 게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오고 딱 오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진의 결정은 항상 정당한가? 의료진이 적극적 알라스하면 어떻게? 그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죠, 둘 다. 자, 적법한 절차가 의료적 판단받는 연명치료의 중단은 비교도소의 살인과 다른가라고 보는 거는 연명치료 중단이니까 답은 찬성할 거예요. 그들은 반대할 거고. 그러면 둘 다 부정하는 건 기급, 디귿밖에 없죠.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러 내가 어려운 문제가 좀 뽑은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편까지는 아니야. 정답입니다. 네, 원래는 수능에서는 여기는 좀 거저주는 파트로 나와요. 넘어가면. 자, 다음. 이해 2단어로 하면 생겼는데. 이까지도 쉬워. 이해 3단원이 아니구나. 이해 3단원은 없구나. 3에 3단원부터 좀 어렵다. 3단원. 2단원까지는 좀 넘어가는 파트. 자, 생명복제와 생명과학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간복제와 관련해서는 뒤에 그냥 답을 봅니다. 배아복제라는 게 있고 개체복제라는 게 있어요. 개체복제는 쉽죠. 복제인간입니다. 연제 1, 연제 2, 연제 3 이렇게 나오면 돼요. 배아복제는 뭐냐면 화무성이라는 게 저번에 뭐 다큐멘터리 나와가지고 다시 나오기 뜨는데 예전에 그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는 되게 유명했던 한국 과학자가 있어요. 2007년 8년 그때쯤입니다. 내가 엄청 한 2살, 3살 때로 합시다. 그때쯤에 그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난자의 난자핵을 제거한 다음에 체세포를 넣어. 그러면 걔가 배아로 그러니까 8주가 되기 전까지는 배아라고 해. 8주가 지나고 나서는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부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태법이 폐지됐어요. 지금 법의 공백 상태라 가지고 낙태가 불법이 아닌데 이전에 낙태법이 있었을 때는 8주 이상의 그 수정체를 낙태하게 되면은 낙태법으로 처벌받았어요. 거기부터 인간으로 치는 거야. 8주 이상이니까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근데 8주 이전이면 2달이죠. 2달 이전은 그냥 세포 덩어리예요. 근데 얘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세포 덩어리잖아. 얘는 별명이 만능세포거든요. 배아는. 그래서 어차피 사람으로 자라날 거니까 팔로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다리로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눈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세포 덩어리라고. 그거를 무한 양산해가지고 내가 팔이 잘렸을 때 팔 붙이고 다리가 잘렸을 때 다리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거를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엄청 유명했었어요. 네이처에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 네이처 엄청 유명한 과학 거기잖아. 거기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하면서 얼굴 나오고 그랬었어. 네, 결국 이제 대국민 사기고 밝혀졌어. 하여튼 근데 걔는 아직 세포 덩어리잖아. 공리주의에서 찬성하겠죠. 왜? 배아는 8주 이전이면 통각세포가 있을 수 없겠어.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 얘를 막 대량 양산해가지고 팔 붙이고 막 다리 붙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휘감을 그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찬성 하겠지. 이런 입장이다. 개체복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나의 자아 정체성 이런 혼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개체복제는 금지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골방의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혼자 실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체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찬성 논거가 있긴 있거든요. 찬성 논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불임 부부들이 뭐 남자 쪽에 문제가 생기든 여자 쪽에 문제가 생기든 자기 유전자와 관련된 이세를 얻을 수가 없잖아. 걔네들은 불임 부부라면. 근데 유일하게 자기와 유전적 동일성을 가진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체복제는. 그래서 그쪽에서 찬성 논거를 하나 나와요. 그거만 알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두 가지 있는데 세세포 치료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과학생들한테 작년에 할 때 생기세포가 이렇게 뭐로 설명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정자 난자가 생기세포래요. 이 둘이는 무슨 차이냐면 세세포는 우리가 유전자가 48개가 있거든요. 48개가 있는데 그 이과들은 잘 알겠네. 그 배웠지 않니? 48개가 그대로 48개 되는 게 세세포고요. 감수 분열을 하는 세포가 생기세포래요. 그래서 24개 그 유전자 숫자가 줄어든 다음에 다시 합체하면은 이제 48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 유전자 절반, 아빠 유전자 절반을 다양하게 가진 랜덤으로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세가 생산되는 게 생체세포, 정자 난자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체세포 치료는 내 체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팔 잘리면 체세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똑같이 이 체세포를 양산한 다음에 뭐 치료할 때 쓸 수 있대요. 피부 조직 이런 거 뜯겨나가면 피부 조직 복제해가지고 피부 조직 뭐 심어넣고 뭐 그런 거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요. 왜냐면 내 체세포를 가지고 내가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 후대에 뭔가 연결되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팔이 하나 잘린 내가 팔이 3개, 4개, 5개가 될 수 있거든요. T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근데 팔이 3개, 4개, 5개가 된다 그래서 내 아들내미가 팔 3개, 4개, 5개로 태어나지 않아. 팔 2개로 태어나지. 그지? 근데 생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면은 이거는 정자 난자를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자식이 대대손손 팔 3개, 4개, 5개, 6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좀 심해요. 생체세포 치료까지는 뭐냐면 유전병 치료에 사용되는 거나 생체세포 치료잖아. 그지? 근데 이 생체세포 치료는 유전병 치료에 한정해서는 조금 논란이 심한, 덜한 편이야. 뭐 유방암 이런 거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 때문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그래서 뭐 미국 여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부모랑 아니가 어머니랑 할머니가 다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냥 가슴 절제 수술 미리 받았답니다. 걸릴까. 나중에 뭐 나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느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탈모도 유전병이거든요. 탈모. 그럼 미리 이제 탈모 하면 여튼 이런 식으로 유방암이라든가 무슨 뭐 골다공증 이런 거, 탈모 이런 거 유전자를 미리 제거하는 거지.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까지는 그래도 논란이 좀 덜한데 이게 뭘로 흐를 수 있냐면 뭐가 더 심하게 논란이 되는 거냐면 우생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더 논란이 되는 파트다. 우생암은 치료 목적이 유전병 치료가 아닌 걸 목적으로 유전자를 개량하려는 시도야. 유전자 가위라는 단어도 나와요. 인위적으로 막 자녀의 유전자를 정자 난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정해가지고 키 크게 얼굴 잘생기게 IQ 높게 뭐 눈은 파랗게 머리는 금발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한국인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누가 그 혜택을 보통 가져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격차, 뭐 사회적 격차, 뭐 이런 게 나중에 뭘로 유전자 격차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너 왜 성적이 낮아? 공부를 안 해서 왜 공부를 안 해? 노력을 안 하는 유전자로 태어났어요. 유전자 한원론 되게. 왜 공부를 못하니? 부모님이 유전자 조작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생체세포 유전자 치료도 사실 논쟁이 조심한데 이게 우생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더 심한 파트입니다. 동물 건너쟁은 안 합니다. 원래 이거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만 여기서 다루거든요. 근데 그냥 나중에 다 똑같이 사회선다는 자연관에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계 중심주의 다 같이 다루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너네는 이게 아예 없어졌어. 그냥 여기로 들어갔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래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그냥 재밌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을게요. 넘어갑니다. 자, 배아라는 것 뜻은 8주까지의 개체다. 8주까지. 난자를 핵을 제거한 다음에 수세포 핵을 여기 넣으면 돼. 그래서 무한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뭐 그런 게 배아 복제 실험인 거죠. 배아 줄기세포는 2주에서 8주에 탈출의 줄기세포인데 얘를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했던 황무석 농문주자 사건 이런 거 해서. 자, 이거를 실험해가지고 뭐 팔로 만들고 다리로 만들고 해서 막 장기이식 이런 거 하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배아는 완전 인간이 아니잖아. 공리주의에서 많이 좋아한다 그랬죠. 왜? 통합세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질병, 장기치료 등 복구하면 사회적 효용이 크다. 반대하는 입장은 낙태의 반대의 입장과 똑같아요. 얘도 결국은 뭘로 살아날 거야, 배아가. 배아가 이 2달만 지나면 뭐야? 그냥 태어나잖아요. 걔가 이제 사람이 될 건데 잠재적이고 종의 구성원이고 연속적인 존재고 동일성이고 이렇게. 뭐 이 선지가 요런 정도 선지로만 나온다. 태아 혹은 배아. 낙태 문제에서는 태아로 나오고 여기서는 배아 복제에서는 배아로 나올 거고. 인간 태아 혹은 배아는 뭐 출산한 아기와 뭐라 그래야 되나 연속적인 태아는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이게 낙태 찬성이야 반대야. 배아 복제 찬성이야 반대야.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혹은 배아 혹은 태아는 사람과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다는 찬성이면 반대입니다. 낙태 찬성이야 반대야. 낙태 찬성이다. 엄격하게 구분되고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얘를 죽여도 되는 거죠. 복제 실험 막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연속성 논거, 뭐 잠재성 논거, 동일성 논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크게 모아지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개체 복제는 아까 이 복제인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다른 거는 막 크게 선지가 안 나오고 요거만 아니고 찬성 논거는 하나 아니다. 반대 논거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는. 여기도 반대 논거가 사실 더 많긴 해요. 윤리적 문제가 좀 많아서.
내 불임부가 유전적으로 연결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정도만 나온다. 나머지는 뭐 고유성 위험한다, 존엄성 선언 이런 게 있고, 요 독자적 삶이 가능하다는 거는 고유성 위협에 대한 반박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면 개체 복제하게 되면 뭐 자녀를 출산해 이런 걸로 불임분과 유전자를 얻어가지고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잖아. 그러면은 뭐 장재영이 내 아들내미인가 내 동생인가 혹은 나인가 가족 윤리 뭐 이런 거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막 나 1, 2, 3, 4 있으면 내가 누군지 막 혼란스러워질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는 쌍둥이가 없네. 쌍둥이들이 학원에 몇 명 다니는데. 그래서 쌍둥이들이 걔네가 둘이 똑같이 유전자로 일란성 쌍둥이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들도 각자 다 개체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잖아. 걔네가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복제 인간이라도 나랑 유전적 정보가 똑같아. 장재영 1, 2, 3, 4, 5, 6, 7, 8, 9, 10이라도 걔네가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겠지. 다른 개체지. 복제 인간도 복제 인간의 삶도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독자적 삶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반대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이다. 알고가 있고. 동물 복제는 대부분 뭐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슈퍼 슈퍼 강아지 뭐 이런 거. 황우석이 원래 이름을 좀 떨친 거는 동물 복제의 조금 기술로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복제 소가 영롱이라는 복제 소가 있습니다. 복제 송아지. 걔 복제 실험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복제 양 돌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좀 우수한 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물 복제 정도는 찬성 의견이 조금 그래도 주류인 편이에요. 우수한 품종 유전자를 개발할 수 있고 희귀동물, 멸종동물 복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죠. 동물 다양성 저해, 뭐 자연수입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입니다. 체세포 치료는 내 그냥 감수 분열하지 않는 일반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만 영향을 준다? 유전 세포를 유전물을 체세포로 생산한다. 논쟁 대상은 아니고 검토는 필요하다 정도는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세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 치료 목적으로 정자, 난자의 유전자 조작을 가하는 거겠죠. 변형된 유전의 정보가 후세대 질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논쟁 대상이 돼요. 찬성 입장에서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한다. 경제적 효율을 버티는 넘어갑시다. 유일한 유전병 치료법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찬성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 보통 유방하고 반대 입장은 뭐냐면 미래 세대가 지금은 탈모가 조금 미관상 안 좋게 보이죠. 이거는 원빈도 다른 거 막 엄청 머리 스타일 이상하게 하고 뭐 옷도 뭐 이상하게 입혀도 원빈은 여전히 잘생겼거든요. 근데 머리 벗겨지면 원빈도 못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원빈도 못 이기는 건데 탈모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탈모병을 치료한다고 모든 사람이 풍성충이 돼 전부 다 미래 세대. 그러면 그때는 탈모가 오히려 각광받는 헤어스타일이 될 수도 있잖아. 아 왜 그때 치료했어요? 탈모하고 싶은데라고 자녀가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미래 세대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치? 대부분 뭐 동의하겠죠 일반적으로 병인데. 하지만 이건 미래 세대에 안 받고 병을 치료해도 되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갖고 대부분 치료가 혜택이 누구가 가게 초반에는. 뭐 이것도 있죠. 경제적 효용이 엄청 클 겁니다. 새로운 산업이잖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 인력, 돈, 자본 투입될 거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고용 효과가 창출되겠지. 근데 그 고용 효과로 인한 혜택은 거의 다 누구한테 가겠어? 일부 사람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겠지. 누구만 유전병을 치료하겠어? 돈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리고 뭐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유전자 개량 그게 사실 핵심이고 우생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거로 가겠지. 우생학 적극적 우생학 찬반 여기도 찬반론이 있어요. 부모가 내 자녀의 눈 색깔, 머리 색깔, 뭐 금발, 푸른 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게임 캐릭터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그래서 선택권을 부모가 내 자녀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선택권을 선택한다. 근데 우리가 선택 범위도 확대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 만족도도 크고 뭐 사회 복리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죠. 새로운 산업이 되겠지. 근데 이제 미래 세대가 내가 금발 하고 싶단다, 내가 푸른 눈 하고 싶단다. 애들 다 흑발, 검은색 눈,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나 학교 가서 놀린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지? 미래 세대가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거고. 그리고 계층 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IQ 높고 시력 좋게 태어나겠지. 유전자 좋고. 그리고 모든 걸 뭘로 하겠어? 유전자로 돌리겠지. 왜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는 유전자라서.
왜 자고 있어? 잠이 많은 유전자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전자 사이로 이월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고요. 뭐만 좀 기억하냐면 하버마스라고 뒤에 그 담론윤리, 공론장 이론이라는 입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마스. 하버마스가 이 적극적 우생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반대하는가만 좀 알아주세요. 적극적 우생학은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과는 달리 이거는 그나마 좀 허용할 수 있다고. 왜? 무조건 치료 목적이니까. 하지만 이 적극적 우생학은 인격체의 자율적 참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동등한 참여 자격을 가지고 공론장이라는 토론 장소에 모인 다음에 서로 합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어떤 사회 규칙을 만들어내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론장에 참여할 자격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마스죠. 근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나오거든. 왜 균형을 무너뜨리냐면 내가 동일한 그 공론장에 참여 자격을 가진 개별 인격체로 원래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 왼쪽에 한번 나는 좌파 쪽을 지지합니다. 여기 한 표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 이제 유전자 조작 받았는데 너 좌파를 지지하는 게 너 의견 맞아? 너 부모님이 좌파야 옹호하는 유전자로 너 원래 커스터마이징해서 네가 좌파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우파를 옹호하더라도 야 이거 네 의견 맞아? 네 부모님 의견 아니야?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타인과 평등한 자격으로 공론장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체성을 위협한다. 인격체의 자율적 삶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공론장 이론과 관련해서 혹은 뭐 적극적 우생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은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논쟁이 오히려 좀 활발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는 없고 결론이 이겁니다. 사마의 원칙 이런 거. 하더라도 동물한테 고통을 좀 최소한 적게 주는 식으로 하자. 알아봐둬라. 내신에서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대체, 감소, 정교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써라. 동물 실험할 때. 그 다음에 감소,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 수를 줄여라. 그리고 정교하게 해서 고통을 좀 최대한 덜 주는 식으로 해야. 이런 식으로. 산성 입장에서는 뭐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험해도 된다 그런 게 나오고 여기서는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은 여기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는 동물 실험을 하자는 입장이에요. 유사하니까 동물 실험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동물도 인간처럼 똑같은 생물학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얘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것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유사하다는 이유로 생성하는 건데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과서에는 탈리도마이신이라는 입덧 치료제 사례가 나오거든. 토끼한테 실험을 했더니 뭐 되게 진정 효과가 있었대. 그걸 이제 임산부한테 뭐 딱 주사를 하니까 입덧을 하나도 안 하고 입덧하면 막 그 임신했을 때 좀 기분도 막 들쭉날쭉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렇대. 예민해지고 하는 거지. 또 주사했더니 아무 게 평탄하게 임신 시기를 보낸 거지.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토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출산하고 보니까 기형아들이 많이 출산했더라는 거죠. 토끼랑 사람이랑 동일하게 똑같이 놓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부작용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동물실험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는 공리주의 입장이다. 특히나 뭐 싱어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동물도 고통을 느끼니까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다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실험을 위해 얻는 효용이 더 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싱어도 제한적으로 동물 실험 찬성이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동물의 고통이 경미하고 인간의 이익이 엄청 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확실한지 모르잖아. 동물의 고통이 훨씬 더 클 수 있잖아. 비도덕적인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 선제 봅시다. 선제를 봅시다.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변별력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예 내용을 안 보면은 문제가 나오는데 주는 문제거든요. 틀리면 안 돼. 등급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예 내용을 안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서 하는 거야. 인간 배합, 태훈이 인간 배합과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배합 복제에 찬성할까요? 아니죠.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데 무한 양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독자적인 기본적인 개체인데 얘를 존중해줘야지. 배합국제에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배가 신체 기능이 형성되지 않은 단순 세포에 불과하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맞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할 수 없다고 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통각세포가 없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만 존중하는 겁니다. 시연아, 자 배합국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배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봐요? 아니지. 여기는 배합국제는 발달 단계가 아주 낮은 거지. 낮은 거도 도덕적 지위가 똑같다고. 그래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자 인간 개체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체 복제를 통해 부부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보통 이게 왜 이게 손재가 좀 나오냐면 요거만 나와. 찬성하는 입장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오고요. 나무. 자 하버마스는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간 균형을 회복시킨다. 아니? 세대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X. 동건이 자 흡천성 면역 결핍증이 에이즈다.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록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을 개량하려는 우생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네. 그치? 요까지는 유전자 치료예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고 이게 뭘로 이어질 수 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조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그게 우생학 쪽으로. 그래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 맞을까? 반대. 아니, 네? 맞아요, 이거. 유전자 조작하지 말자는 거잖아. 조작하지 말자는 거에서는 자, 검은 눈이든 뭐 푸른 눈이든 다 가치가 있는 거지. 왜 푸른 눈이 까만 눈보다 좋다고 생각해? 왜 그래서 유전자의 급을 나눠가지고 너 까만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거지. 이해가 뭔 말이지? 유전자 교정 기술을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말자는 입장에서는 모든 유전자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선택할 필요가 없지. 다 동등한 가치인데 그냥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키가 큰 게 키가 작은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급을 나누는 거지. 그냥 큰 거 작은 거 다른 거잖아. 그치? 시력이 좋고 나쁘고 똑같잖아. 그냥 다른 거지 그거는.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시력이 좋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하자는 거니까요. 거기. 이해가지? 모르겠네. 나오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맞고. 마지막 가윤이.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찬성 반대 교집합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해 발생할 의학적 결과를 고려해야 할까? 맞다. 고려하는데 유전자 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학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자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학적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공통점이죠. 문제 세 문제 풀어봅니다. 이거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지. 하나만 풀어보자. 이 두 개가 떴으니까. 쉬운 거 없냐? 재작년 23년 수능이네. 131번인데 항상 이거 문제 잘 읽으세요. 반론의 근거를 풀라는 거야. 반론의 근거. 그러면 대전제랑 결론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결론이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 동건아, 소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데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대. 소전제가 뭡니까? 기억해. 모르겠어요. 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허용돼서 안 되잖아. 근데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배아복제는 허용돼서 안 되네. 그럼 배아복제가 뭐라는 거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허용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인간 배아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 배아복제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의 반론이니까 여기 답이 뭐가 되어야겠어? 배아복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가 반론의 근거가 아니겠죠.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지? 봅시다.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반론의 근거로 접근하는 거. 영소조기가 배아도 포함된다. 특징이 다르지 않다. 인간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5번이겠죠. 5번 맞겠지. 5번입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반론이다. 반론 항상 이게 왜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냐? 항상 반론의 근거를 불러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르게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면 안 돼요. 처음에 나도 한번 틀렸어가지고 풀어보세요. 두 문제.
답이 4번, 3번. 풀이 필요합니까? 괜찮죠? 넘어가자. 사람과 성비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여기도 뭐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야. 프롬이 가끔씩 나오는데 프롬은 변별력 없이 나와요. 그냥 도덕 문제 뭐 이런 걸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뉘앙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내신이면 다 외우라고 합니다. 보호, 이해, 책임, 종각. 근데 보호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보호하는 게 이렇게 지켜준다. 플러스 이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보호고요. 나머지 이해, 책임, 종격 그냥 이해, 책임, 종격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책 이름이 사랑의 기술이거든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뭐랄까 달성해야 되는 거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티피셜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뭔가 익혀야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노력해서 익혀야 되는 거죠. 성의 의미는 자연적인 거는 섹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거는 젠더. 그래서 너네가 남자답게 혹은 뭐 남자라면 뭐 이런 거, 여자라면 뭐 이런 게 조신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를 젠더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는 욕망 대상 벌성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의 가치는 종족 구조는 그 이세 생산이죠. 가족을 통해서 이세를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격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각각. 성의 관계는 보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주의. 보수주의는 성관계는 결혼을 해야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이거 다 부정하는 거죠. 중도주의는 원나잇은 안 돼. 사랑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사랑하는 존재끼리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는 뭐 그런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거는 원나잇도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방 동의랑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돼요. 두 가지. 여기 플러스 간격이 좁아가지고 동의만 들어갔는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조건이 두 가지 여기.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선지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중도주의 입장하고 보수주의 입장 교집합이다. 중도주의, 보수주의 교집합으로 중도주의, 교집합, 보수주의.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성관계 대상과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도주의, 보수주의, 교집합 맞을까?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 옳은 선지입니다. 여기는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사랑이랑 동의랑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보수주의는 사랑, 동의, 결혼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빡빡한 거다. 빡빡한 거.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최근에는 모의고사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2020년대까지 2020년 뭐 1919년 이런 때 모의고사 보면은 그 논리학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만 알아두고 갑시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과가 과일이죠. 그지? 근데 이제 사과가 과일의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런 걸 물어요. 범위가 넓다, 좁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과가 과일에 포함되는 거야, 과일이 사과에 포함되는 거야. 과일 안에 사과가 들어가는 거죠. 범위가 넓은 걸 뭐라 그러냐면 범위가 넓은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필요 조건. 범위가 좁은 걸 뭐라 그러냐면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여기는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니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덩치가 작죠. 덩치가 작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과일의 무슨 조건입니까 그럼? 뭐예요 연재? 사과가 과일의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죠. 이거 보여놔서 적다니까. 여기가 필요 조건이고.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동의는 누구 입장이지? 보수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성관계 정당화를 위한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뭘까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자, 필요 조건이다. 손 들어봅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성관계 정당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손. 없고 충분 조건이다. 손. 한 명. 잘 모르겠다. 손. 왜 모르지? 나는 손을 안 들었다. 손. 왜 손을 안 들어요? 안 들면 다 틀리는 거죠.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관계 정당화도 보수주의 안에 들어가고, 그지? 그다음에 그 사랑도 들어가고 결혼도 들어가니까 보수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충분 조건이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수주의가 어떤 게 보수주의냐면,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있어야 되잖아. 결혼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 동의도 있어야 된다고. 이게 보수주의예요. 지금 동의죠. 동의가 더 범위가 커요. 보수주의가 더 범위가 더 커요. 따라오니 친구들? 갑자기 논리학 문제가 옛날에 나왔다니까.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는 아니긴 해. 근데 일단 알아는 두세요. 이런 문제가 기출 풀다가 한국 문제 나오기는 해서. 동의가 더 범위가 커? 아니면 보수주의가 범위가 커? 동의가 더 범위가 크잖아. 동의가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동의가 필요 조건이라고. 보수주의가 충분 조건이다. 범위가 작잖아. 이해가니?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딥하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고. 금호고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옛날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범위 넣는다, 이게 옳은 거다. 그리고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관계 정당화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니?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관계 정당화를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동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 금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쉽다. 페미니즘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랑 배려율이. 성차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여성주의 사상이 있거든요.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를 번역한 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번역한 게 여성주의라는 용어로 나와. 같은 말이고,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완전 평등을 지향합니다. 차이점이 없다고 봐요. 그때 한창 이제 여성 권리가 낮던 시기라서 그래. 근대 시기거든요. 미리 처음으로 이런 거 얘기해요. 우리가 그 질적공리주의 얘기했던 조지 스턴지. 근데 그때는 여성 권리가 워낙 차별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이랑 똑같이 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농업사에서 근대 공업사회로 바뀌거든요. 여성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야. 여성 권리도 존중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완전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여성도 동일하게 노동할 수 있고 경제생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맨날 그 군대 있을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성교육 이런 걸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외부에서 와. 근데 강사님 중에 이제 성교육할 때 들은 얘기가 요 얘기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사례로 사주는데 자기 친구 중에 실제로 찐 페미니스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 딸은 남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길러야지 하면서 여자아이인데 로봇 조소 막 키우고 청바지 입히고 그렇게 키웠대. 근데 그 딸내미가 좀 한 대여섯 살 되더니 로봇을 주니까 로봇을 막 가지고 막 부수고 노는 게 아니라 포대기에 싸가지고 막 이러면서 둥기둥기 하면서 포대기에 싸서 이거 업고 댕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남성과 여성이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생태학적 차이점이 있구나. 뭐가 끌리는 게 다른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그냥 다르게 가르치고 있대. 그 친구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이점이 서로 존중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윤리쯤 되면 이게 시대가 좀 더 뒤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때는 워낙 여건이 나였던 시기니까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똑같이 대해보니까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네. 그래서 다른 거라고 바꿔서 가르치는 게 배려윤리야. 남녀의 차이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여성의 윤리와 남성의 윤리가 다른 건데 우열 관계는 아니야. 남성의 윤리는 정의윤리라고 불러요. 보편적이고 뭔가 좀 권리를 중시하고 정당성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정의윤리고 남성의 윤리고, 여성의 윤리는 개별성, 특수성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여성의 배려윤리라고 합니다. 여성의 윤리는 배려윤리, 남성의 윤리는 정의윤리. 그래서 내가 태훈이를 좀 사실은 막 챙기고 막 이뻐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내가 태훈이를 이뻐하더라도 똑같이 평가해야지. 그렇게 보는 게 정의윤리고 남성의 윤리고. 근데 어떻게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똑같이 대우하는 게 잘 대해주는 거야. 태훈이는 내가 이뻐하니까 조금 더 자료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특수성, 개별성을 강조하는 게 진짜 예의 관계를 생각하는 정당하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배려윤리다. 여성윤리 같은 거죠. 개별성,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성윤리 문제에서 성적 차이 결정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적 차이 결정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강제로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부부 간에도 이게 법원에 고소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원나잇을 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원나잇을 하더라도 낙태 이런 거는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많지.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함부로 무분별하게 행사하지 말자 정도로만 나와요. 성상품화는 어디서 싫어하겠니? 칸트가 되게 싫어하겠죠. 왜? 칸트는 뭐 하니까? 성상품화는 그 성매매만 성상품화가 아니야. 그래서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팔 때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들이 성상품화입니다. 그 삼선 보면은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초콜릿 볶은 이러면서 이제 초콜릿을 파는 거죠. 그런 것도 성상품화야. 초콜릿. 여튼 그런 게 인간을 뭘로 대하는 거야? 뭐 인간이 육체가 성적인 이미지가 뭘로 사용되는 거야? 상품 판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목적으로 된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적인 이미지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건데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결혼과 가족 파트는 한자가 조금 많이 나가긴 하는데 예전에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요새는 뭐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서 결혼 뭐 이런 거 결혼 윤리 문제는 부부간 윤리가 나오고요. 부부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요것도 우열은 아니다. 음양론이라고 해요. 음양론. 그 피그기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음양이죠. 이 빨간색이 위에 있지만 빨간색이 우월한 건가? 아니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파란색이 밑에 있지만 이게 열등한 건가? 아니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음양론이다. 부부간 관계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지, 구별이 있는 거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는 거지. 남성의 역할이 뭐 그거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좀 변질돼서 그런 거야. 남존여비 세상 뭐 이런 거는. 원래는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통 성리학에서는.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역할이 다른데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상경은 서로 공경한다는 거고 부부가 서로 공경한다. 같은 여자에 손님 밑자를 써요. 귀빈석 할 때 그 밑자나.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한다. 뭐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얘기죠. 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 자녀 이거는 수직적인 거고 형제 자매는 수평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상강오륜이죠. 부부와 육신,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함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교도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형제가 형우 제공은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형우 제공. 이런 용어들이 부모 간의 관계다, 뭐 자녀 간의 관계다, 부부 간의 관계다. 그거만 구분하면 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다면 단어가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형제 관계다. 왜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냐? 출생 순서가 있잖아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수직적이죠. 근데 족보에 보면은 요새는 뭐 족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족보가 엄청 중요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물론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근데 족보에 보면은 상여일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이름이 제0이지만 내 족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돌림자가 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제0으로 되어 있는데 족보상에는 제-덕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 동생 이름도 보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덕자 학렬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족보에 그게 실려. 같은 수평적인 걸로 실리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형제다. 같은 기운에서 나온 사이라는 얘기야. 같은 기운이 누군데? 부모님. 그죠? 그리고 일륜의 관계 혹은 천륜의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부 관계가 우리 아무 배경 지식이 없지만 우연한 부부간이 천륜의 관계다.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부부간이 천륜의 관계입니까? 천륜의 관계가 아니야. 부부간은 일륜의 관계야. 사람 사이 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족을 꾸리자 해가지고 꾸린 거잖아. 누가 그걸 정해준 게 아니잖아. 그지?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일륜의 관계지. 부모가 정해준 거니까. 천륜의 관계는 하늘이 정해줘야 돼. 핏줄로 연결되어야만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천륜. 그지? 요거는 일륜. 그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 천륜의 관계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요.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사실 실제로. 자, 에릭 프로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론. 생산적. 지금 되게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나가도 돼. 여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좀 낭비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변별력 파트가 아니라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3단원은 굉장히 어렵거든. 3단원의 힘을 빡 줘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야 되고.
자, 사랑은 생산적 활동이다. 소비적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체로 겪어보면 소비적이긴 한데 그 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야. 주는 거잖아, 주는 거. 그리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 더 얻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되게 이상적이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던데. 여튼 시장형 아니고 자기 희생 아닙니다. 시장형이라는 거는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연애하면 그런 심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왜 얘는 이거밖에, 이게 꼭 비용적인 게 아니라도 돼. 감정적인 거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연애를 해보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 넘친다는 에너지를 받는 게 찐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찐 사랑을 잘 하기 힘들는데 아무튼 그런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다. 호르몬의 노예죠. 대체로 호르몬의 노예이긴 한데 내가 능동적으로 주는 거, 그다음에 생산적 활동 이런 표현이 나와야 에리 프롬의 옳은 사랑에 대한 선지다. 수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주체성을 상실한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노력해서 습득해야 되는 거야. 기술입니다, 기술. 연애도 똑같아서 공부랑 똑같이 처음에 막 되게 뻘짓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 나중에 막 겪어보십시오. 수행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보호, 이해, 책임, 존경 4가지 요소가 있다 정도만 알아둬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내신에서도 그렇게 깊게 안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성의 의미 생물학적인 거 나 넘어간다. 아까 했죠. 연필력 같은 거 아니야. 넘어가고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성의 가치 또 상식적인 거 특별한 가치가 있다.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뭐까지 있어야 돼? 결혼이랑 사랑이랑 동의랑 피해 끼치지 않는 게 다 있어야 돼. 보수주의. 그리고 칸트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 전제가 아니어도 성행위가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중도주의는 사랑이 있으면 된다. 자발적 동의랑 계약도 있어야 되고, 자유주의는 계약을 끼치지 않고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은 사랑이나 결혼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위에 3가지 관점을 조동적 정당화 기준, 혹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전부 다야. 얘도 자유주의도 자발적 동의랑 계약 금지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선지를 바로 여기 참고적으로 사르트를 넣었는데 사르트르랑 오빠르가 나와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무슨 프랑스 대학교 뭐 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이런 거 했는데 얘가 수석이고 얘가 차석이야. 얘가 1등, 얘가 2등. 그래가지고 서로의 그 뛰어난 지성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 했는데 아마 사르트르 집에서 반대했던 것 같은데, 반대해서 둘 중 부모님 중 하나가 반대해가지고 둘이 결혼 못하면 뭐 어때? 하면서 우린 평생 계약 결혼하자. 부부 상태긴 한데 폴리아모리라 그러죠. 다자 연애 하는 식으로. 남이 뭐 연애를 해도 되고 내가 남이 여친 사귀어도 되고 나도 남친 사귀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로 지냈답니다. 사이좋게. 친구 겸 연인 겸 뭐 가족 겸 이런 거죠. 그래서 계약 결혼인데 딱히 니만 사랑하진 않아. 네 여친이 내 여친일 수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당신 곁에 실제로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보바르가 최초 1세대 페미니스트거든요. 엄청 진보적이죠. 지금으로 봐도 파격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여성 권리가 엄청 낮았던 그 시기에 최초로 페미니스트, 여성과 남성과 완전히 동일한 거잖아. 계약 조건이 동일하죠. 완전히 여성과 남성과 동일한 입장에서 연애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경제생활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세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성차별 관련해서 두 개 페미니스트랑 페미니즘이랑 배려율이 있다고 했죠. 그 차이는 남녀 본성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남녀 완전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도 단어도 용어도 완전 평등의 원리입니다. 완전 평등의 원리. 차이점이 아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밀은 공리주의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공리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야. 밀이 쓴 책 이름이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번에 봤죠. 그 개노잼 책 이름이 나는 로더를 가서 저급한 쾌락을 누릴 테니 너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가서 고급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서 자유론 주잖아. 얘가 썼다고. 밀이 쓴 책이라서. 그래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입장에 여성 권리를 인정하긴 했는데 차등 투표제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여성이 뭐 한 표 가지면 남성은 2표, 3표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성 권리 완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긴 했죠. 그래서 여성의 애성이라는 책을 썼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으로 여성 권리를 옹호했냐면 여성도 자유를 가진 거지 남성과 동일하게. 그래서 자유를 존중해야 되니까 여성 권리를 인정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세상의 반이 뭐야? 여자잖아. 근데 세상의 반인 여자가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뭐야? 손해죠. 사회 공리가 감소하는 결정이면 비도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도 사회 참여를 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이 교육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여성이 누구를 키웁니까? 아이를 키우니까. 그죠? 여성이 똑똑해야 아이도 잘 자라겠지.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부모 자식도 교육을 받을 거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다만 완전평등의 원리가 남성이 예전에 우월했는데 지금은 여성이 우월해져야 된다가 아니야. 그지? 여성을 남성이치까지 동등하게 끌어올리자는 얘기입니다. 대체하는 거 아니고요. 성역하는 천부적이지 않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돼도 된다. 보부아르는 조금 더 나가서 제2의 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해병도 아니고 여성은 여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남성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서 제2의 성이야. 남성이 제1의 성이고 주체성을 상실해서 타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객체와 대상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 여성 자체도 이거를 깨부수기에 노력해야 된다.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서 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여성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 여성이 뭐 하는데 주체성을 회복하려면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라. 일을 해라. 산업혁명 시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공장 가서 노동하면 되잖아. 농업사회에서는 여성이 노동력을 써봤자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냥 남성만 노동을 하는 건데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이 노동하는 게 폴트 죽이는 건데 남성이 노동하는 여성이 노동하는 똑같으니까 여성도 일하면 월급 받으면 되지. 심지어 월급이 여성이나 아이는 조금 받았다고. 그래서 여성 노동력이 더 많이 활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 동일하게 보니까 문제가 좀 많잖아. 실제로는 다른데 실제로는 생태와 조금 다르죠. 아무리 노동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도 체력적인 거나 뭐 문제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길리건, 나깅스 두 명 있는데 기음, 니은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길리건이 왜 얘기를 처음 했다? 정의윤리, 배려윤리 따로 있다. 남성의 윤리는 정의윤리, 보편적인 거고 권리, 의무, 정의 같은 걸 중시하는 거고 여성의 윤리는 관계, 배려 이런 거를 중시하는 거다. 상호적이고 뭐 특수성을 좀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상호 보완력, 얘네의 둘이 윤리는 다른 거야. 남성과 윤리, 여성의 윤리는 다른 거일 뿐이지 도와주고 서로 이제 보충해줄 수 있는 관계죠. 줄여서 뭐예요? 상호 보완적 관계? 상보적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도 같은 말이야. 상의적 관계 무슨 말이에요? 시원한 상의적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 같은 그 식으로 나와요. 상호 의존적 관계. 태우나 호혜적 관계 무슨 뜻이야? 호혜적. 상호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배려윤리도 상호 혜택을 주는 거야. 배려는 일방적 배려 안 돼. 나 혼자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배려, 얘만 배려한다고 내가 소외되는 것도 배려가 아니야. 서로 혜택을 주는 게 진짜 배려예요. 서로에게 상호성을 가진 배려가 완성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깅스는 조금 더 나가서 조금 세부적으로 봤는데 배려윤리를 관계 상황 맥락 이런 거 고려하는 거. 이게 덕윤리랑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도 관계 상호 맥락 이런 거 중시하잖아. 관습 이런 거 중시하는 거지.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특수성 강조하는 거고. 여성의 도덕뜻인 배려, 보살핌, 유대감, 의존, 책임 이런 걸 중시하는 거고요. 상호성 강조하는 거고. 둘 다 배려받아야 돼. 내가 소외되는 것도 올바른 배려가 아니에요.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가 완성된다는 거고 일방적 배려 안 되고요. 왜 배려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자연적 배려 혹은 모성적 배려가 좋은 거다. 모든 배려의 원형이에요. 윤리적 배려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여러분 내용 잘 안 나오니까 알아봐 주세요. 윤리적 배려는 억지로 하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지하철을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타. 좌석이 박차 있잖아. 할머니한테 일어나야겠다는 인식이 들잖아. 안 일어나지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들죠. 그 의식의 원형을 어디서 하냐면 자연적 배려에서 가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랑 둘이 버스에 탔는데 한 자리밖에 없어. 뭐 엄마는 어떻게 해? 자식을 앉히겠지 일반적으로. 그걸 뭐 의무감에서 합니까? 그냥 우러나와서 내가 다리가 아픈 거보다 자식이 다리가 아픈 게 내 마음이 더 아프니까 자식을 앉히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 배려에서 뭘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적 배려까지 가라 그래. 왜냐면 이거는 원형이잖아. 모성적 배려 중에서 모성. 어머니의 우러나는 마음으로 모두를 배려할 수 있을 때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윤리적 배려는 더 노력해서 여기로 가자 뭐 이런 거지. 다음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하는 거였죠. 관련 문제.
그래서 다 긍정하는데 너무 남용하지 말자. 원나잇을 할 수 있어. 이거 선택이라면 원나잇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너무 함부로 자기를 이렇게 몸을 굴려가지고 어떤 경우 무제한적 자기결정한 행사가 낙태는 윤리적 문제죠. 이런 거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크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말자 이런 거죠. 함부로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너의 권리지만 함부로 남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해라. 자기결정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기결정에 책임을 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마지막 성상품화. 성 자체를 상품으로 인해 이거는 성매매고 플러스 다른 상품을 획득 위해 성을 이용하는 것까지 성상품화다. 성적 이미지를 위한 거예요. 찬성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논리다. 자연 소비자 선호하는 거다. 다 넘어갑니다 그냥 대충. 반대는 인격적 가치를 해준다. 동물로 칸트 정도만 나올 수 있어요. 수단화 도구하는 거니까 안 된다. 왜곡된 성의식도 생성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바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알아가서 태용이 에리일 프로는 사랑을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고 사랑의 자기 희생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아니지, 자기 희생하면 안 돼. 자기 희생도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거잖아. 자기 희생은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받으면 안 돼. 내가 주는 것 자체로 나 충족되라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능동적 사랑, 올바른 사랑입니다. 우연히 자 성적 자유주의자는 성적 관계에 있어 도덕적 제약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자유주의. 어떤 제약이 존재하지 두 가지.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또 동의를 어떻게 해줘? 동의를 안 얻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보수주의, 중도주의 교집합니다.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할까요? 보수주의야? 중도주의 교집. 둘 다 필요한 거지. 여기는 사랑, 동의, 그다음에 피해 끼치지 않는 거 다 필요하고 여기는 사랑, 동의, 피해 끼치지 않는 거 결혼까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은 둘 다 들어가네. 그래서 옵니다. 지환이 자 밀은 여성의 분별력이 밀이 아까 페미니즘에 나왔다.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남녀가 완전평등 원리 완전평등 맞아? 완전평등 맞죠? 맞다니까? 완전 이게 페미니즘까지는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완전히 똑같다 얘기하는 거고 이겁니다. 배려 윤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다르지만 우열 관계는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더 하십시오. 자, 윤리관은 배려 윤리가 정의 윤리보다 우월하다고 봅니까? 우열 관계가 아니라니까. 우열 관계 아니에요. X. 잘 찍으십시오. 이지선다는 뜻이죠. 하나 더 하십시오. 38번. 윤리관은 여성의 도덕성이 마지막 발달.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너무 지역적이고 생리생 합성 지역적으로 된 거고. 여성의 도덕성이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된다는 게 오른선지다. 뭐냐면은 배려 윤리 또 뭐 발달 단계가 있대요. 첫 단계에서는 나만 생각한대. 나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 안 하는 거죠. 나 자신만 배려하는 거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방만 배려하는 거야. 나 자신보다 막 상대방만 배려하는 거지.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모두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상대방과 나. 그러니까 상호적인 배려가 완성됨으로써 나도 배려받고 남도 배려받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배려로 완성된다. 마지막 발달 단계. 조금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 모두 보살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모르든지. 현재야 라딩스는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보다 우월하다고 봅니까? 여기는 우월을 한 거예요. 윤리적 배려는 의무감에 하는 배려다. 자연적 배려로 나아가야 되는 배려죠. 그래서 우월하다고. 이 얘기가 옛날에는 잘 안 나오더라. 요즘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면 동관이 라딩스는 배려자가 피배려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배려가 필요합니까? X. 상호 배려죠. 상호 배려. 나도 배려 받아야 되는 거야. X고요. 다윤이 가족과 결혼. 전통윤리에서 표의 완성은 부모가 주신 이거 왜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빠졌네요. 왜 이걸 안 했지? 이걸 너무 설레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생각이. 이걸 하고 왔다. 부모 관계라는 게 있고요. 결혼은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결혼이다. 이게 뭐 부모 자식 관계다. 뭐 형제 관계다. 그거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윤리. 용어만 봅시다. 부부 유별. 부부는 서로 구별이 있다. 그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달라. 하지만 서로 존경한다. 공경하는 관계. 공경하기를 뭐처럼? 손님처럼 공경한다. 음양론 얘기했죠. 그리고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부자, 형제, 친척 관계가 철륜의 관계다. 부부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부부 관계는 일륜의 관계예요. 일륜. 부부, 친구, 군신 관계는 모두 철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부자 관계에서는 부자 유칙 전륜의 관계, 부자 자효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요거만 알아두세요. 이게 모의고사 옛날에 나왔어. 요새는 또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만 이 두 가지만 알아둡시다. 불감해상 효의 시작입니다. 불감해상은 부모께서 주신 소중한 신체를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가 불감해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병 안 나고 무탈하게 잘 먹고 자고 하면은 효의 시작은 하는 거죠. 그죠? 아프지 말고 뭐 이런 얘기지. 근데 효의 완성은 뭐 하려면 이필 양명해야 돼.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거야. 떨칠 양자를 씁니다.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거. 그 손흥민이 월클 되고 나서 손정홍이 그 손흥민 아빠거든요. TV에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하잖아. 유퀴즈까지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잘 나가지고 부모님도 막 이렇게 TV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필 양명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려면 월클이 돼야 되잖아. 어렵죠. 그래서 그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봉양이 물질적인 거,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거를 봉양한다라고 하고요. 정신적으로 만족시켜드리는 거, 뭐 문화인사 매일 아침 아침 저녁으로 문화인사 드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는 거를 양지를 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정신적 측면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다. 요새는 뭐 이거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거 좋구나. 형제관계는 수족지가 형제관계다. 손과 발 같은 관계거든요. 엄청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죠. 이게 부부 관계, 부모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 관계 혹은 형제 관계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에서 수족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정도 알아둡시다. 장유유서는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죠. 똥물에도 파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기간은 같은 기운에서 났다. 이건 수평적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제 관계다. 형무제곱, 형무노예고, 동생곱게 만나. 권면은 간언, 이 간언이랑 간언은 수직적인 관계고 권면은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할 권자에 힘쓸 권자에 힘써서 뭐 노력하세요라고 권해주는 거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 형제 관계에서 권면하는 거고 부모 임금은 수직적인 관계잖아. 수직적인 관계는 간할 간자를 써요. 그 간언을 드리는 거죠. 뭐 하셔야 됩니다. 간언. 요거만 구분하면 되고요. 이제 풀 수 있겠죠. 다시 연세야. 자, 전통윤리에서 효의 완성은 부모가 주신 신체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효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양명하는 거죠. X. 이거는 불가능상이니까 틀렸고. 동가지 부모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의 관계입니까? X 뭐가? 철륜. 그죠. 부부 관계는 인륜의 관계니까 천륜이 틀려버죠. X.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 한번 나왔어. 셋. 민서야. 자, 효란 부모에 대한 물질적 공양과 함께 공대를 실천하는 거 맞나요? 네. 물질적인 게 공양이 공대는 공손하게 대해드리는 게 공대야.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답이 5번. 44번 괜찮니? 가도 되죠? 문제가 없고 45번만 보자. 아까 같이 45번이 갑이 무슨 주의야? 예서야 갑이 어떤 주의니? 자유주의. 을은 보수주의. 1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적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명된다. 자유주의 맞아요? 성적관계의 도덕성은 기준이 뭐니? 상대방 동일함, 해악 금지다. 그죠? 사랑의 결합 여부로 성적관계의 도덕성이 판단되는 거는 중도주의 X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관계는 비도덕적일 수 없다.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악 금지를 어기는 경우에는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관계는 도덕적이다. 아니죠.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이 있더라도 뭐 하면 돼? 상대방 동의 안 받고 아니면 나한테 피해 끼치면은 그리고 피해 끼치는 거는 상대방에게 피해 끼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동의했어.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뭐 대놓고 막 음란 행위를 해. 그럼 남이 눈갱 당하잖아. 그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더라도 동의 안 받거나 뭐 남한테 피해 끼칠 수 있으니까 모든 관계가 도덕적이지 않아요. 부모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적 관계들이 다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죠. 이걸 부부가 안 지키는 경우에는 악하다고 평가를 받겠지. 지키는 경우에는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사랑이 결부된 성적인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자유주의는 동의만 받아도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잖아. 동의만 받아도. 그러면 사랑도 있고 동의도 받으면 그것도 도덕적인 거지. 도덕적인 경우가 있는 거고. 보수주의는 사랑이 결부된 플러스 결혼까지 하면 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1번 더 쉬십시오. 가자 막탐. 네. 수학 시험 수업 좀 해주시죠. 수학이요? 예, 수학이요. 아까 영어 수업 봅시다. 두 개 괜찮니? 47만 48만은 두개 안 해도 되니? 넘어가고요. 안 풀었니? 넘어갑니다. 근데 내용이 막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분별력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추억력 뭐 관계 이런 거 하는 거고. 요거 한번 요거. 무슨 윤리야? 배려윤리. 태어나 성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나? 배려윤리가? 구분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뭐 우열관계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보편적 원리를 도덕 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정의윤리라 그랬다. 배려윤리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여성의 도덕적 발달은 남성의 기준을 측정해서 안 된다 같은 거 얘기할 거고요. 성에 따라 도덕적 기준 안 된다 안 된다 X입니다. 안 된다. 구분을 하라는 거죠. 안 된다가 X고요. 측정하라는 얘기고. 남성의 기준으로 측정하면 안 되고요. 여성의 기준으로 측정할 거고요. 남성아들 여성의 도덕성은 배려의 관점 출발하니까 배려율이다. 그래서 디글 5번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페미니즘은 뭐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 차이가 없다. 배려율은 차이가 없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 싶은 거 알면 되고. 넘어갑니다. 직업윤리, 직업윤리. 요까지도 쉽다. 요까지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요 다음 파트부터 3회 2부터 내용이 어렵습니다. 거기 사회정의 파트인데 분배정의도 어렵고 교전정의도 어렵고 미국어도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까지는 일단 빨리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주군관 할 때 동양의 주군관 유교 불교 동교 뭐라고 했죠. 그다음에 서양의 주군관 에피쿠루스 뭐 하이데거 그다음에 에피쿠루스 하이데거 플라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동양의 직업관에도 철학자들 사상 나오고 서양의 직업관에도 여기 사상 주로 나오고 구분하는 게 약간 조금 변별력 파트고 여기도 거기 이제 그 주군관 한 것처럼 낙태 뭐 이런 거 그런 거였죠. 낙태 뭐 자살 뭐 이런 거 보면 탈락사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업가 근로자 전문직 공직자 윤리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요거 보통 이제 세라가 윤리도 윤리이기 때문에 철학자들 사상 구분하는 거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편이야. 요거 구분하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여기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자 공자는 우리가 배웠다. 우리 1단원은 배웠죠. 제일 처음. 정명사상 뜻이 뭡니까? 정명사상 뭐 하란 얘기야?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 발을 정자네.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지. 수양하라는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 공자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다른 막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덕치를 하십시오. 근데 그 임금에게 걸맞는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군군신신 부부자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직업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직업에 걸맞는 역할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맥락으로 한 거였죠. 맹자도 무항상 무항실을 했습니다. 지환아 무항상 무항실 뜻이 뭐야? 돈이 없으면 오, 그치 돈이 없으면 마음이 안 나온다. 마음이 안 나와. 생업이 그거를 좀 이제 유교 용어로 바꿔,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가지고 윤리 용어로 바꿔서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심을 유지할 수 없다죠. 항상이 없으면 항심이 유지해서 돈이 없으면 마음이 없죠, 그 말이죠. 그리고 노력자, 노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자는 힘을 쓰는 사람, 육체 노동을 얘기해요. 노심자는 정신 노동입니다. 이게 통치 계급이고 이게 피지대 계급인 거죠. 근데 유교윤리 공통이다. 직업 간 그 계층 차이를 인정합니다. 정신노동이 얘가 피지배층이고 얘가 지배층이거든. 근데 다르다는 건 맞는데 그게 우열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가 더 중요하고 얘가 더 중요하고는 아닙니다. 기억나? 괜찮니? 그리고 이거 기억나니 혹시 그 무항산이어도 내가 생업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 맹자 맞을까? 뭐였어 이거? 뭐라 그래요? 대장부라고. 오, 그렇지. 대장부라고 합니다. 그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이죠. 뭘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 지브이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
그래서 관리들은 이 노신자는 그만큼 높은 도덕심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맹자 입장은. 순자는 처음 배우는데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뭐만 추가되는 거냐. 여기는 본성이 성악설이다. 순자는 맹자 4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40년 뒤에 태어났는데 맹자가 마지막으로 외쳤지. 아, 우리 원래 본성 도덕적이었잖아. 돌아갈 수 있어. 너 믿어보자라고 했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이 더 뭐 망가지기만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년, 전국시대 초엽, 전국시대 한 중순쯤 살았던 사람이야. 전쟁이 더 격화되고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진 시기라서 이 하늘이 도덕적이라면 이럴 리가 없지.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고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게 없어. 체념한 거지. 체념해가지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예로 다스려서 그 저번에 참고로 얘기를 했는데 인, 의, 예, 지 순으로 공자, 맹자, 순자 순으로 간다 그랬어요. 성리학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륜 범위는 아니거든요. 윤사에서 나와요. 성리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의 의미가 좀 다르다. 공자의 예는 인이 우러나온 거였어요. 인이 마음의 따뜻한 도덕적 마음이고 이 인이 밖으로 우러나온 거를 예의 범절, 외면적 표현을 예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순자의 예는 엄격한 통치 규모. 그래서 매로 때려가지고 얘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게 예입니다. 예치라 그래요. 이 예치가 나중에 뭘로 계승되냐면 순자 제자가 한비자이기 때문에 덕가로 계승되는 거다. 그래서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것이 진시황. 그래서 예에 맞추어서 사회적으로 분업을 해라. 예의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도덕심을 가진 사람들이 군주가 돼서 매를 때려가지고 얘를 바르게 이끄는 거야. 그래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뭐 하라고 나오냐면 본성을 교화한다 맞을까? 순자. 본성을 교화합니다. 본성을 교화합니다. 본성을 가르쳐서 가르칠 교. 왜 변화시키는 얘기야? 교화는. 여기는 본성을 교화하면 안 돼. 왜? 본성은 뭐니까? 본성은 선한 거잖아. 그지? 선한 거를 가르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나? 이미 선한데. 본성을 뭐 하는 거다? 확충하고 함양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본성을 교화시키라고 했어. 여기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가 그럼 본성을 교화시키지 않거든요. 본성을 함양하고 확충하는 거거든요. 백성을 교화하는 건 맞을까? 백성을 교화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의미가 맞잖아요. 백성은 선한 본성이 있잖아.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선한 본성으로 가지고 이끌어줘야죠. 백성을. 군자는 안 이끌어도 여기로 가 있는 사람이죠.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하잖아. 얘는 무항산이면 무항심한 애들이니까 착한 본성을 되찾도록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교화해야 되는 거다. 구분합니다. 원래 윤리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좀 주고요. 예를 통해 사회적 분업을 하나 그러고 실학은 유교 맥락이 다 들어가는 건데 뭐만 좀 다르냐.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전문화가 들어가요. 사민구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민이 산업공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선비가 제일 높게 지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 다음에 수공업 다음에 상인이죠. 상업이 되게 천시됐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근데 여기다가 전문직 5개 나온 거야. 그 목동, 뭐 가축 키우는 사람, 나무 벌목하는 사람, 뭐 공업 해가지고 뭐 물건 만드는 사람 이런 거 5개가 추가돼요. 전문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해가지고 직업을 나눠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라는 것까지 알아줍니다. 국가가 너 재능이 있네, 너 이거 해, 이거라고 직업의 전문성을 추구해줘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잖아. 9가지로 늘어났으니까 4가지밖에 없었는데 9가지 늘어나니까. 이제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거다 이게. 그걸 직능적 분업이라는 표현. 정약용이 나올 거야.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서양으로 갑니다. 서양. 다른 애들은 위계서열이 없어. 얘네들은 직업과 우열이 없다 그랬다. 몸 쓰는 애랑 통치하는 애들이랑 그게 우열 관계는 아니야. 다른 거지. 근데 여기는 우열이야. 플라톤을 여기 좀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죠. 소크라토인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그 다수결 투표해가지고 사형당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이데아 사상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인식할 수 이 세상을 드러나도 되죠. 이데아와 현실 세계. 그리고 그 죽음 말할 때도 플라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통치 계급이 얘네는 일반 수호자나 그 생산자들은 이데아를 볼 수 없단 말이야. 지혜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통치자가 얘보다 우월한 존재야. 방위자 생산자보다 우열이 있습니다. 여기. 우열이 있는 거 둘밖에 없다. 카톨릭이랑 그다음에 플라톤만 우열이 있어. 나머지 다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이데아를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방위자 생산자를 얘를 뭘로 비유하냐면 기계랑 욕구를 말로 비유하거든요. 얘가 마차이 마부야. 그래서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얘는 말을 좀 잘 듣는 말이고, 아니 다시 방위자. 기계는 말을 좀 잘 듣는 말이고 생산자는 말을 안 듣는 말이야. 때려가지고 목적지로 인도해줘야 돼. 그게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때리는 역할이니까 우월한 거야. 얘가 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절제만 가지고 있고, 얘는 절제랑 용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절제, 용기, 지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해도 돼. 그게 통치해서 얘가 얘들한테 통치자한테 방위자 생산자가 복종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예요. 다음 카톨릭에서는 중세 시대의 원죄론입니다. 원죄론. 카톨릭이 세계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에요. 원래 유대교에는 없었답니다. 원죄론. 근데 이제 원래는 먼 훗날에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건데 그때 구원 다 지옥불로 떨어질 건데 누군가는 구원받을 거거든. 원래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근데 그걸 이제 보편 종교한 거죠.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네가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고 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원죄론이라는 게 도입됩니다. 어떤 원죄가 있냐? 하느님 말을 안 듣고 여호와 말을 안 듣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먹어가지고 이거 원죄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원죄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어떤 벌을 받고 있냐?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서 남성들은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열매들이 그냥 따먹으면 되잖아. 모든 게 풍족했던 이상 사회거든요. 에덴 동산은. 근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돼. 남자는. 여자는 지금은 사실 뭐 산부인과 하고 마취해가지고 애도 뭐 잘 낳는데 쉽게 낳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도 되게 높았고 출산 과정에서 여성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산모도 되게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여성은 벌로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엄청 힘든 거란 얘기죠. 이거는. 플러스 남성과 여성과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늙어서 죽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세 개가 벌이야. 그래서 노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벌을 받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어디 노동을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일을 통해서 뭐 자아 실현을 하고 일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모으고 안 되는 거야 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비천한 게 됐고요. 노동은 좀 san한 거고 뭐만 신성한 거냐면 수도 생활만 신성한 거야. 종교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특히나 돈 만지는 거 이런 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쁜 거예요. 이윤 추구가 죄악돼요 여기는. 그래서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다. 노동 부의 추구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도 천한 게 되는 거고 성직 생활만 신성한 거라서 얘네 둘만 우열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바꿨냐? 칼뱅이라는 사람이 바꿨어요. 청교도 윤리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 믿음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개신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칼뱅파 개신교가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야. 상업 신앙로 개척 이후에 뭐 신대륙에서 넘어오던 부가 막 창출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바꿨어. 직업이라는 거는 소명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은 그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거든. 일반적으로 우리 직업이 잡이에요. 잡, J-O-B. 그다음에 조금 내가 전문직이라 말하면 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V-O-C-A-T-A-I-O-N 그거. 그다음에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콜링은 불렀다는 얘기죠. 부른다. 콜링. 소명으로 번역해요. 부를 소자에다 목숨 명사를 씁니다. 너 사명을 내가 불러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신께서 내려주신 소명이다. 직업 소명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직업은 예전에는 비천한 거였거든요. 근데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 근데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신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된 거야. 그러면 직업은 어떻게 해서 신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주신 내 신성한 소명을 열심히 다하는 거는 이제 도덕적인 개념이 된 거야. 신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를 추구하고 괜찮아. 근데 왜 얘들이 그래서 처음에 청부사상이라 그래요. 맑게 획득한 부는 깨끗하게 획득한 부는 아무 거리끼가 없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금욕주의거든. 왜? 부를 창출하는 게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표가 되는 거거든요.
불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욕주의 해야죠. 아껴가지고 불을 막 모아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욕주의도 기억해라. 영국 음식이 맛없게 됐다는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하나예요. 청교도 윤리가 금욕주의거든요.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를, 영국에 있는 칼빈파 개신교도를 청교도라고 불러. 영어로는 퓨리턴을 번역한 겁니다. 맑다는 뜻이야. 그래서 맑을 청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는 가톨릭이 한 1000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면제부 판매에 대한 반박으로 종교 개혁이 났던 거죠. 루터의 95기조 반박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가톨릭 부패했으니까 우리는 맑다, 깨끗하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금욕주의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리고 구원 예정서는 면제부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네가 면제부를 사더라도 될놈 되면 안 되라는 거거든요. 면제부를 사도 네가 안 될 놈이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고, 면제부를 안 사더라도 네가 만약에 천국에 갈 놈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구원 예정서. 그래서 오다정리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해서 불을 축적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라고 나와. 구원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왜?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불을 창출해. 신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으면 오 나는 사실은 될 놈이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살아있을 때. 그래서 구원을 획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징표가 된다 혹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가 정답 선지다. 이해가? 너무 빠른가? 괜찮니? 따라오니?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구원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신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해가지고 부자가 돼. 그럼 신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난 신께서 충분하는 사람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될 놈이었구나. 안심하면서 죽을 수 있어. 구원의 징표가 된다 혹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가지고 불을 추구한다. 이런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칼뱅 죽고 나서 한 200년 뒤에 나온 사람이야. 근대 이후의 그 사회학자입니다. 막스 베버. 근데 왜 여기서 끼어서 나오냐? 이 칼뱅의 청교도 정신을 그 기신교 윤리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이제 식민지 개척 시기라 가지고 왜 서양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하고 이제 동양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동양 애들은 자본주의도 제대로 발달 못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냐?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불을 추구를 동양도 똑같아. 동양도 농본주의였기 때문에 상업 이런 걸 좀 전시했어요. 부의 추구 이런 거.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부를 획득하는 것이 정당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치하지 말자 뭐 이런 사상이었는데 동양은 기본적으로 농본주의 사회라서 서양에는 거의 부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이런 기신교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자본주의 이런 게 잘 정착해서 뭐 생산량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힘도 길러가지고 동양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개신교 윤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 후대기 학자입니다. 같이 끼어서 나와요. 입장은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거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르크스가 조금 빡시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는데 윤사에는 얘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 최근에. 네, 뭐 생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문왕. 하이데거가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정의했다. 하이데거는 어떤 용어 있잖아. 연재야. 하이데거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정의했어. 무슨 용어? 현존재. 현존재는 뭘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의 본질로 본 거예요. 하이데거는.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뭘로 봤냐면 유적 존재라는 용어로 정의해요. 유적 존재다. 유적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면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뭐 인간 본성을 인간은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로 봤어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강사죠. 왜 강사인 거야 나는?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강사가 되는 거야. 너네는 왜 학생이냐면 시험을 통해서 너네가 학생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해가? 왜 신발 장인은 왜 신발 장인이 된 거야? 신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게 인간을 본질로 봤기 때문에 노동을 실현하는 게 자아 실현의 개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든. 왜 자본주의를 비판하냐? 원래는 이 진정한 노동이라는 건 내가 생산과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지배해야 참된 노동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리가 취미가 아닙니다만은 요리가 취미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요리는 왜 재밌는 거야? 내가 시작부터 해가지고 막 썰고 막 사오고 막 해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조려 놓고 해가지고 맛있네가 되면 요리가 좀 취미가 될 수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태훈이가 나중에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치사명을 해보거든요. 200명 막 해가지고 채썰이 막 해. 그다음에 국 끓이는데 막 소금 한 뭐 반 포대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너는 12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재밌니? 재미가 없죠. 그치? 너가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리의 부속품이 되는 거야. 자본주의. 노동의 전 과정을 지배하지 못해. 네 노동이 오히려 종속되는 거야. 자본은. 그래서 물건의 생산품이 되는 거예요. 기계의 일부분처럼. 그래서 이거를 노동소외인데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죠. 노동소외가 인간소외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불구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유물론이고 이거 설명하려면 많은데 이전까지 여기 근대 시작식이거든. 산업혁명 시작되는 시기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평민들은 다 30분이야. 똑같아. 귀족 성직자 밑에 평민들이 있는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딱 발생했어. 그럼 이제 자본이 엄청 크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평민들의 계급이 둘로 나뉘어요. 자본가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내 가진 자본이 돼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자본가고, 그걸 못하는 애들이 노동자야. 밑에. 그래서 자본가들 사상을 대변하는 그 주의가 자본주의예요. 요때 그 애덤 스미스가 호포론을 씁니다. 애덤 스미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노동자들 계속 핍박하고 있잖아. 돈 느끼고 있잖아. 막 16시간 노동하고 있다니까 지금.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이런 거 했다고. 그리고 16시간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게 사회주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경제적 영역에 집어넣은 게 사회주의고, 자유주의를 경제적 영역에 집어넣은 게 자본주의야. 여튼 그 중세까지는, 근대 이전 중세까지는 다 뭐였냐면은 관념론이라 그래요. 사회를 끌고 가는 건 뭐다? 상부구조라고 그러는데, 상부구조. 그러니까 그 제도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이 사회를 끌고 간다. 경제라든가 뭐 노동이라든가 이런 그 물질적인 것들은 사회가 변하면, 관념이 변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라고 봤어. 왜? 중세까지는 뭐였으니까? 종교 중심 시대니까. 근데 이걸 바꾼 거지. 왜? 자본주의 막 하고 물질이 중요해지니까. 사실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끌고 가는 거다. 노동이든 경제든 뭐 물질적인 것들이 변하면, 생산수단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변하면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다. 관념, 제도, 도덕 이런 거는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유물론이야. 그리고 인간의 원로 존재는 딱 이쪽 존재. 무리 불자 있습니다. 영장류. 뭐 인간 할 때 이 인간 무리는 어떤 존재냐? 노동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래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였다. 근데 매뉴팩처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장제 수고음이에요. 공장제 수고음. 공장에 끌려가지고 다 수고음하는 거죠. 요 시기에, 매뉴팩처 시기에 노동자는 불구자가 되었다. 인간 소외, 노동 소외를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어. 이게 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깃발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왜? 피로스는 혁명의 깃발이잖아. 이전에 그 중세에서 근대로 갈 때 자본가들이 집권할 때 시민혁명으로 왕들 목 치고 자본가들이 집권했거든요. 시민혁명. 뭐 루이 16세 목 잘리고 프랑스 혁명, 1900년대 때 찰스 2세 목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그 노동자들도 뭐 해야 돼?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서 목을 쳐야죠. 자본가들 목을 치고 혁명으로서 이룩한 빨간 깃발이죠. 피로스는 혁명의 깃발이라서.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그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바꿔서 자주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생산 방식이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이건 분배 방식이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분 넘어갑니다. 기업가 윤리, 사회적 책임이 있다. 소극적 책임은 법만 지키는 게 소극적 책임이야. 적극적 책임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뭐 기부 같은 거 하거나 뭐 도서관 같은 거 지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근데 이윤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적극적 책임, 사회 공헌 활동이 충돌할 때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윤 활동을 포기하고서라도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맞을까 드릴까? 너무 빠릅니까? 빠른 것 같긴 한데. 적극적 책임론은 이윤 추구 플러스 사회 공헌 활동도 하라는 거거든요. 가유나 적극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기업 간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 공헌 활동이 복지 활동 이런 게 충돌하는 경우에 이윤을 포기하고서라도 사회 복지 활동을 추구해야 된다. 맞을까? 아니야. 이윤 추구 플러스 하라는 거야.
기업의 존재 의의가 뭐냐면 이윤 추구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 법만 지키고 그 독점해가지고 폭리 취하고 막 그러면은 단기간에 이윤은 높지. 근데 뭐 이미지가 나빠지잖아.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매출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도 좀 좋게 만들고 사람들 공헌 활동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장기적으로 그게 더 이윤의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적극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하는 게 아니야. 둘 다 하나는 거예요. 근로자윤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경우는 개인적 자본은 내가 가진 뭐 돈이라든가 내 능력 뭐 이런 게 개인적 자본이고, 사회적 자본은 우리 사회 안에 형성되는 유대감, 신뢰감 이런 거야. 내가 너네를 뭐랄까 그 숙제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냥 숙제 검사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숙제 검사를 안 하면은 우리가 10분 아낄 수 있잖아. 뒤에 날아가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그지? 우리 전체적으로 사실은 내가 너네를 믿지 못하고 너네도 나를 뭐랄까 믿지 못하는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너네를 믿고 있어야 이 사회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숙제를 검사를 안 해도 다 외우고 암기하고. 그래서 신뢰감이 있는 경우에 뭐 알바랑 편의점 주인이 알바를 믿어야 쉽게 자기를 빌릴 수 있겠지. 알바도 돈을 안 떼먹고 뭐 너네도 내가 열심히 가르쳐보는 믿음이 있어야 숙제를 다 해오고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열심히 암기해오는 게 내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로자윤리 기업가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기업가를 신뢰하고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삥땅 치지 않고 원로하지 말고, 그리고 기업가도 근로자한테 최저임금 맞춰주고 뭐 정당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의사,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애들이요. 좀 사회 상류층이라고 보는 애들. 전문직 특징이 뭐냐면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 학원 강사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야. 대학교생들도 알바 하면서 많이 하고 하는 학원 강사는. 근데 내가 내일 당장 학원 강사를 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이. 근데 내가 대학생이 갑자기 내일 당장 의사를 하고 싶다고 혹은 판검사를 하고 싶다고 판검사를 할 수가 없어. 의사를 하려면 의대를 일단 가야 되죠. 그래서 의대에서 몇 년 동안 그 공부한 다음에 수련이 레지던트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PE 닥터들 뭐 개원을 할지. 근데 그 전문직은 이제 대체가 쉽지 않다는 특징 때문에 돈을 많이 불러도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의점 알바는 막 100만 원 주십시오 했는데 딴 데서 한 50만 원만 줘도 되고 하면 금방 채용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낮은 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뭘 해야 된다?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직자윤리는 청렴해야 된다. 부정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려가고. 과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없나? 이거 없지 않나? 조금만 듭니다. 여기는 안 들어주는 거 들어주세요. 15분 맞잖아. 자, 직업윤리 공자로 갑니다. 정명사상 누구랑 공통점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아까 전에 복습한 것 중에 자기 역할에 걸맞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플라톤이랑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거. 정명사상이잖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플라톤도 뭐야?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가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부정한 왕자가 신분에 맞게 역할을 잘 된다. 신분 미천이 있지. 왜? 군주는 군주고 뭐 신하는 신하잖아. 신분 미천이 있으나 그게 직업 미천은 아니다. 직업 미천을 인정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누구만? 플라톤이랑 중세 가톨릭밖에 없어요. 중세 가톨릭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플라톤만 계급 인정하는 걸로 알면 돼. 그리고 공자 이상사회, 시원한 공자 이상사회 뭐 있어? 대동사회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기 역할에 걸맞게 할 때 대동사회가 실현되는 거예요. 맹자는 무항상 무항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업을 인정합니다. 유교 공통이다. 사회적 분업은 통치기급이 따로 있고 생산기급이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직업이 달라지는 건 다 전부 다 사회적 분업이야. 사회적 분업은 누구 빼고 다 인정하냐면 마르크스 빼고는 사회적 분업 다 인정합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적 분업은 뭐냐면 매뉴팩처예요. 매뉴팩처가 뭐라고?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처다. 너는 볼트만 쪼여. 나는 파이어만 갈게. 나는
색깔 도색만 할 거야. 차 도색만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노동 소외죠. 내가 공장에 부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 분업을 싫어해요. 이해가? 내가 노동의 전 과정을 지배해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신발 하나 다 만들고 모자 하나 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노동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전 과정을 내가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을 싫어한다.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사회적 분업에 대한 용어가 다르게 정의되는 거야. 마르크스는 매뉴팩처를 사회적 분업이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직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사회적 분업이야. 그래서 다 인정합니다. 뭐 통치계급은 통치하고 생산계급은 생산해야지. 그래서 통치하는 계급을 대인이라고 그러고 정신노동 담당하는 애들, 육체노동 담당하는 애들이 생산자 계급이죠. 소인이라고 그러고 얘는 노신자, 얘는 노력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열은 없습니다. 다음 순자는 뭐가 중요하냐? 성악설이다. 성악설. 원래 이기적 존중이기 때문에 본성은 뭐한다? 교화 대상이다. 근데 공맹은 본성은 뭐한다고? 본성은 확충하는 거야. 근데 백성은 뭐한다고? 백성은 교화 대상입니다. 말장난. 자, 직업을 통한 물질적 욕망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왜냐면 얘는 인간 본성이 뭐라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는 차이라고 봐요. 동물과 다른 것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구를 유교 공통으로 다 욕구는 뭐다? 절제 대상이다. 근데 인간 본성 욕구라고 보거든. 순자는. 그래서 절제의 플러스 적절한 충족의 대상이기도 해. 충족하라는 얘기는 순자만 해요. 욕구를 충족하라고. 인간 본성이 욕구잖아. 그래서 물질의 욕망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욕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절제 플러스 충족이다. 그리고 모든 유교 입장 공통으로 욕구를 제거하라는 입장은 없어. 유교에서도 욕구는 절제 대상이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면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식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을 초월하라는 얘기야. 안 되고요. 하지만 욕망은 적절히 추구해야 되는데 제한은 유한해서 교통혼란이 생기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얘에 맞게 적절하게 제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격과 동치교범이지 여기만 돼. 그리고 예의 차이도 있어. 계급이 높으면은 조금 이제 휘황찬란하게 해도 되고 계급이 낮으면은 좀 검소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통한 사회적 분업 강조하고 이 예는 누가 만들었냐? 선왕, 성왕, 성현, 선현, 선왕 해도 되고 선이든 성이든 왕이든 현이든 인이든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 청동기 시대까지는 아직 세상이 평화로웠다 그랬죠. 내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철기가 도입되면서 사회에 혼란이 도래했다고. 청동기 시기까지는 사회가 좀 뭐 괜찮았다. 그때 만든 법도요. 내가 예를 세우지 않습니다. 선왕이 지정한 예를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도덕천이거든요. 공자 맹자까지는 하늘이 도덕적인 거였지. 순자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 하늘이 도덕적이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거지.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하늘이 나한테 도덕심을 본성으로 심어줄 수도 없어. 원래 사덕은 누가 준 거야? 도덕천이 준 거야. 맹자까지는 그래요. 근데 순자는 하늘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덕도 내가 본성으로 하늘이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거다. 공자, 맹자까지는 사덕은 선천적입니다. 근데 순자는 안 돼요. 그리고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지성적 덕, 풍성적 덕 어때? 우연. 아리스토텔레스 지성적 덕, 풍성적 덕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야. 순자도 후천적입니다. 사덕이. 학자들이 많은데 구분을 해야 된다. 윤사에 비해서는 쉽게 나오는 거야 지금. 후천덕을 기준으로 존비, 기천, 상하, 직업을 분배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천적 신분은 이미 내가 타고난 자질력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거보다 내가 기를 수 있는 거. 후천덕은 형성하는 거지. 능력도 기를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능력주의입니다. 순자는 혼란기라서 그래. 그래서 이때 전국시대 말력이라서 신분이 좀 전에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순자 상당히 좀 널리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좀 앞서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얼이라 그러지. 첩의 자식이 관직에 등록되려면 1800년대가 돼야 돼요. 정조 시기가 돼야 서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규장과 검사관에 서얼들을 등록했다는 거 후사에 나오죠. 근데 이때 첩의 자식을 기원전이거든요. 기원전 한 400년경인데 첩의 자식을 관직에 등용해라 얘기를 했던 사람. 후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서 신분명도 가능성도 인정했고 능력주의를 드리죠. 하지만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뭐해라? 직업 간 우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직책 높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직책에 가야 되지만 위계는 인정하지. 하지만 우열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신분 귀천이 있어. 너가 귀족이고 너가 평민일 수 있지. 너가 덕이 있고 예의 뛰어나고 덕이 뛰어나면 능력이 있으면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어. 위계는 있지만
그건 괜찮지만 그건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우열은 아니야. 그러니까 판검사가 청소부보다 후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귀천은 있지. 직업 귀천은 있지만 우열은 그걸 우열 관계로 보지 않는다. 우열은 플라톤만이 있었어요. 플라톤이랑 중세가 돌리. 자, 지도관리자는 도의 정통한 생산 종사자는 사물에 정통한 겁니다. 지도관리자는 예에 합치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군자, 관리 이런 애들이 지도관리자. 여기는 한 가지 일에 정통한 거죠. 자기가 맡은 농민, 상인, 공인 뭐 이런 애들. 도의 정통한 한 가지 일에 정통한 거. 다음 시라 맹자 항상론을 개성합니다. 뭐가 관심 많겠니?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아, 분배에 관심이 많아요. 항동주의 직업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유교는 공통으로 직업관 주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좀 도입된다.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직업이 분화되는 시기다. 상업 발달하고 막 생산력 확대되고 그런 시기죠. 대동법 확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직능적 분업에 기초한 사회를 재편하려고 뭐한다? 직업을 나누요. 생산활동을 천시하는 직업적 편견 산업 공상이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뭘로 바꿔? 3인 9직으로 직업 개수를 늘립니다. 네 가지 직업 외에 원예, 뭐 상업 작물 재배 이런 거, 뭐 과일 이런 거, 꽃 이런 거, 목축, 산림, 목재, 직조, 그다음에 잡노동 이런 거. 요거까지 직업으로 존중해줘라. 이거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배정해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또 이 직업 간에도 다 평등한 거예요. 직업 우여도. 목민 간의 청렴 이런 거. 목민 간 정약용이 지은 책임이 목민심서죠. 목자는 목동할 때 그 목자라 치라는 얘기입니다. 양치기 할 때 그 치라는 양을 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도 포함된 거야. 양을 기른다, 인도한다, 바르게 이끈다는 맥락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존재가 목민관이다. 지방관을 목민관이라고 불러요. 목민관은 어떻게 해야 돼? 지방에서 내가 왕처럼 지내잖아. 수령, 사또. 국가에서 받은 세금 이런 거 월급 받는 거 함부로 막 쓰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백성들 삥뜯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청렴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다음 유교윤리 공통입니다. 이는 이제 도덕성에 부합하는 노동을 해라. 자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뭐 예에 합치하고 한 가지 일에 정통하는 건 보다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그 정의 플라톤이랑 똑같아요. 또 플라톤도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정의로운 개념이다. 자기 덕목에 맞는 직책에서 자기 덕을 잘 발휘하는 게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의. 도덕성은 정확한 노동이고. 직업 가능력은 없고요. 역할 분담, 분업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도 다 공통적입니다. 그 대동사회 때부터 설명했습니다. 능력주의고 걔네는 덕이 뛰어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 대동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다스렸죠. 사회적 분업도 인정했죠. 지도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동양철학이죠. 동양철학 선지만 잠깐 봅시다. 내용 좀 많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 몇 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 별로 없네. 하나밖에 없네. 왜 하나밖에 없지? 태어난 맹자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에게 우위에 있다고 봅니까? 그죠? 아직 안 했지만 플라톤. 맹자, 순자, 플라톤이 모두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 151조. 맹자, 순자, 플라톤이 모두 사회적 분업을 강조했죠. 사회적 분업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요. 마르크스 빼고는 다 사회적 분업을 인정합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적 분업은 뭐라고? 매뉴팩처야 공장제 수공업이 사회적 분업입니다. 걔만 싫어하고 나머지 다 긍정적으로 봐요. 뭐 하고 싶은데 다 왜 서양밖에 없네요. 그냥 오고요. 다시 돌아가서 서양을 하고 합시다. 그냥 좀 볼륨이 작아져요. 이거 거의 유교라가지고. 서양 봅니다. 여기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플라톤 지원관. 지원관 나온다면 플라톤이 제일 볼륨 크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 덕이라는 거는 서양 덕은 후천적인 거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공통입니다. 영혼의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후천적인 거. 후천적이고. 그리고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유교윤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도덕심으로 보는 거고요. 인의예지.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은 이성으로 봐요. 그래서 덕이라는 거는 본질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거든. 본질 기능.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기능이 뭐라고? 이성. 그래서 덕은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그래서 지혜든 용기든 절제든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육체를 세 개로 나눴거든요. 머리, 가슴, 배처럼 영혼에도 이성, 기계, 욕구가 있어.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를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데 이성은 그냥 잘 발휘되면 돼. 근데 기계랑 욕망이 잘 발휘된다는 거는 기계랑 욕망이 이성에 복종하는 걸 기계 욕망이 잘 발휘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그 마부가 그 비유가 나와요. 제 신문에 보면 나올 거다. 마부가 이성이에요. 기계가 말을 좀 잘 듣는 말을 안 듣는 말이에요. 얘를 때려가지고 바른 곳으로 이끄는 거, 그게 이성의 역할이야. 그러면 기계랑 욕망은 이성에게 복종하는 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 절제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용기든 절제든 간에 다 뭐가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은 뭐야?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걸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의. 지용절정이라고 해.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 한번. 그 지드래곤 있죠. 지드래곤 빅뱅에. 아나 요새 모르나? 지드래곤. 지용절정인데 지드래곤이 빅뱅이 발라드 가수잖아. 그래서 플라토닉이 되는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발라드 노래를 부릅니다. 지용이가 막 노래를 부르다가 클라이막스야. 아 절정. 지혜의 용기 절제 정의야. 외워야 돼요. 근데 지혜의 용기 절제가 조화를 상태가 정이거든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개인의 영혼들끼리든 아니면 국가 전체적이든 정의로운 상황일 때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정의란 행복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차이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아무리 그 덕을 잘 발휘하는 상태라도 뭐 집이 무너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사기를 당하면 불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 현실 조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런 현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네가 행복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생산자야. 생산자입니다. 예서야. 생산자는 어떻게 해야 돼? 통치자에게 복종해. 복종할 때만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독재거든요 이거. 아테네 민주주의 비판하는 거라서. 근데 내가 본 그 모든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 중에 논리가 제일 잘 짰어요. 너가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독재자에게 복종하면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여기 있는 덕 이런 걸 다 갖춰야 돼. 그리고 더 높은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종해도 얘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지. 누구 같은 거? 플라톤 혹은 내 스승님 소크라테스 같은 우월한 철학자. 이거를 그리고 철인이라고 해요. 통치자는 뭘 이데알을 인식하려면 지혜를 잘 발휘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때의 철학은 그냥 학문이에요. 예전에는 철학이 만학의 학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논리학, 뭐 기하학 이런 게 들어가. 얘가 세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거든요. 아카데미아 여기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시험도 더 되는 거거든. 일단은 태어날 때 얘는 선천적 자질이에요. 이성 기계 욕구는 선천적 자질이에요. 이 선천적인 자질에 따라서 1차 계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천적 자질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고 해도 맞아요. 맞아. 선천적 자질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 자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지혜의 용기 절제가 형성돼요. 그래서 후천적 덕에 그리고 이건 예비 배치고 이성기계 욕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는 이거를 증명해야 되거든. 시험을 봐요. 이 20살쯤에 다 군사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죠. 아테네죠. 군사 시험을 쳐가지고 용기를 증명한 사람만 계속 그 계급이야. 수호자 계급이 돼요. 방위자 계급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뭐 정치 생활 하다가 50살쯤에 철학 시험을 보거든. 철학 시험을 봐가지고 지혜를 증명한 자만 통치자예요. 그래서 후천적 덕에 따른 계급이 결정된다는 걸 맞아야 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난다.